레고랜드 코리아의 개발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단기금융시장의 자금경색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한가운데 ABCP라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ABCP에서 AB는 자산유동화를 의미합니다. 자산유동화란 재산적 가치는 있으나 사고 팔기 쉽지 않은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일련의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주로 매출채권, 대출채권, 리스채권 등이 자산유동화 대상입니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도 자산유동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해. 개발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테마파크가 운영되면 관람료 수익이 꾸준히 들어올 거야. 이런 수익으로 차츰 돈을 갚을 테니 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보고 미리 돈을 빌릴 수 있을까? 이런 식입니다. 이와 같이 프로젝트로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조달되는 자금을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ABCP에서 CP는 기업어음을 의미합니다. 기업어음은 본래 기업의 유동성 조절 및 조달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만들어진 단기 자금 조달 수단입니다. 만기가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짧기 때문에 ABCP는 만기가 되어도 차환 발행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차환 발행이란 자금 수요가 지속돼 ABCP의 만기가 도래해도 원리금을 갚지 않고 또다시 ABCP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개발하는 시행사 입장에서 만기가 긴 회사채를 발행하면 장기적으로 개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사채 발행 한도가 순자산액의 4배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 규모가 작은 시행사 입장에서는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빌릴 수가 없습니다. 반면 ABCP는 기본적으로 어음이기 때문에 발행 한도에 제한이 없어 CP를 유동화 구조와 결합시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ABCP를 발행하기 위해서 시행사는 SPC를 설립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SPC는 유동화 증권 발행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서류상의 회사입니다. 시행사는 SPC의 대출채권과 같은 기초자산을 양도하고 SPC는 이를 근거로 ABCP를 발행합니다. 레고랜드 프로젝트의 경우 강원중도개발공사는 2020년 레고랜드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유동화 전문 회사 I1제일차를 설립하였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I1제일차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2,050억 원을 빌렸고 I1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을 발행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는 예기치 않은 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예상보다 저조할 경우 시행사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출 채권의 상환 확실성을 담보하는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서 우량한 신용등급을 보유한 금융회사,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은 지급보증과 같은 형태로 신용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사업 주체가 채무를 미이행할 경우 신용보강 주체가 지급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레고랜드 개발 사업 ABCP의 경우 채무 보증은 강원도가 맡았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보증하다 보니 신용등급은 A1으로 최고 등급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예상치 못한 보증 의무 거부에 ABCP가 부도 처리되자 그 여파는 단기채 시장을 시작으로 채권시장 전반에 퍼졌습니다. 정부는 채권시장 안정펀드, 증권사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가동 등 대책 마련에 나섰고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보증 채무를 내년 1월까지 상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깨진 금융시장의 신뢰가 회복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평가 기관들은 앞으로는 계약 당사자의 재무 상태만이 아닌 약속 이행 여부까지 고려해
신용등급을 매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런던 증권거래소의 사자 형상의 문장에는 딕툼 메움 팍툼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나의 말은 나의 맹약이다 라는 것으로 내가 한 약속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고랜드 프로젝트의 ABCP 사태는 탄탄한 상호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D2C는 Direct to Consumer의 줄임말로 제조업체가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제조업체가 도매업체와 소매업체의 유통 경로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반면 D2C는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합니다. 제조업체가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통업체는 마케팅, 고객관리 및 사후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제조업체가 유통업체를 통해서 판매하면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쉽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유통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고객 데이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영세한 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우 유통업체의 갑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D2C 판매 방법을 채택한 기업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고 SNS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제조업체가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사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객 데이터 확보가 중요해진 것도 D2C 확산의 이유입니다. 기업은 D2C 판매 방식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여 누가, 언제,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를 파악합니다.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품 개발에 반영해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기업 생존에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나이키는 지난 2019년 11월 아마존을 통한 제품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에서의 판매액이 나이키 온라인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아마존에서 과감하게 철수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D2C를 선택한 것입니다. 나이키는 직영 매장을 늘리고 모바일 어플을 통해 고객과 직접 관계를 맺고 고객 경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의 친환경 운동화 회사 올버즈, 화장품 회사 글로시에가 D2C를 채택한 기업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D2C 판매 방식을 채택한 많은 기업들은 급속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기 침체와 SNS 광고 비용 증가, 신생 브랜드의 새로운 고객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수익이 하락해서 다시 대형 유통업체와 손잡는 D2C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여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2017년에 국제자본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지급여력 제도로 전환할 것을 발표하고 2021년에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급여력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들은 그동안 재무건전성 강화에 힘써왔습니다. 2023년에 보험부채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IFRS 17 도입으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도 현재 가치 평가 방식의 신지급여력 제도로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 국제 회계 기준인 IFRS 17의 핵심은 원가 기준이었던 보험사의 보험부채를 시가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보험사들은 나중에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줄 보험금, 즉 보험부채를 가입 시점 기준의 원가로 계산해서 쌓고 있는데 2023년부터는 보험부채를 현행가치인 시가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죠.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면 보험사는 금리 위험에 노출됩니다. 보험 가입 당시의 금리와 보험 지급 시점의 금리가 차이가 발생하면 금리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부채가 증가하면서 RBC 비율이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RBC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이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RBC 비율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로 사용됩니다. 보험업법은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감독당국은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RBC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의 RBC 비율이 200%라면 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한 기준에서 2배의 자본을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RBC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했을 때 적시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은 RBC가 100% 아래로 떨어지면 보험사의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등의 조치를 내립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RBC 비율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가용자본을 높이거나 요구자본을 줄여야 합니다. 가용자본을 높이는 대표적인 예는 후순위채 발행과 유상증자입니다. 요구자본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공동제보험이 있는데요. 공동제보험은 금리 리스크를 포함한 보험 리스크 전체를 재보험사에게 이전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험회사들은 지난 몇 년간 신종자본증권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해 왔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은 발행회사가 만기를 연기할 수 있는 연구체로 관행상 발행 후 5년 후에 콜옵션을 행사해 조기 상환합니다. 최근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이행을 번복하면서 다른 보험사들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채권시장 경색으로 보험사들이 자본 확충을 통해 지급여력 비율을 높여 재무건전성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 없는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도 2019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접어들고 있어 향후 내수 위축과 성장 동력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과 맞물려 지방의 인구 감소를 부추기고 있는데요. 이는 지역 경제 기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과 저출산 고령화가 겹쳐 지방은 지역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감은 지역의 인구 이탈을 부추기고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고향 납세제도 운영을 통해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고향 납세제도를 본뜬 고향 사랑 기부제를 2021년 10월 19일 제정했으며 이는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기부 주체는 개인이며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가 대상으로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입니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며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가 적용됩니다. 가령 100만 원 기부 시 10만 원과 나머지 90만 원의 16.5%인 14만 8천 원을 더한 24만 8천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결제 방식도 변천해 왔습니다. NFC는 Near Field Communication의 약자로 스마트 카드나 전자기기 간의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말합니다. 편의점 결제 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NFC 결제는 일부 신용카드와 카드사 연합에서 서비스하는 저스터치가 있으며 삼성페이, LG페이에 카드를 등록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애플페이와 구글페이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NFC 결제가 가능해지면 실물 카드 없이 핸드폰만 들고 다녀도 되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 국내에선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제 단말기가 일종의 공공재에 가까운 성격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막에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이 있습니다. 가맹점에게 NFC 단말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큰 투자 자금이 필요한 만큼 카드사 입장에서는 자사카드만 NFC 결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법에서는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에게 자사카드만 결제하도록 단말기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카드사들의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개정된 법안인데요. 이 때문에 NFC 단말기가 모든 카드사 카드 이용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아무 카드사도 총대를 메고 있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삼성페이 및 LG페이가 마그네틱 결제 단말기에서도 쓸 수 있는 MST 기술을 탑재하면서 이런 상황은 더욱 고착화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애플페이와 구글페이가 널리 쓰이고 있는데 국내는 이런 추세에 뒤처지고 있는 것입니다. NFC 단말기 보급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된 상황에서 최근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이용자들의 구매력이라면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NFC 단말기를 구비할 것이라는 계산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 스마트폰 시장에서처럼 비접촉 결제에서도 시장을 뒤흔드는 매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리커머스는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판매하거나 새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중고 거래시장 규모는 2008년 4조 원에서 지난해 24조 원으로 6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2025년 중고거래시장 규모를 43조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물가 상승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에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리커머스 시장은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IT 기술 발달로 거래가 편해진 점도 리커머스 성장의 배경입니다. 과거에는 중고거래를 하기 위해선 발품을 팔아야 했지만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거래가 편리해졌습니다. 환경과 윤리를 고려하는 가치 소비의 확산과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문화도 리커머스 성장 동력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MZ세대를 중심으로 명품 소비가 늘어난 것도 온라인 중고 시장의 성장 요인으로 꼽힙니다. 검증된 중고 명품은 가격 부담이 줄어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품을 사서 다시 재판매하는 리셀이 신종 재테크의 일환으로 각광받으면서 돈을 벌기 위해 거래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가 있습니다. 이 중 2015년에 출시된 당근마켓은 2022년 6월 누적 가입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고나라는 2020년 연간 거래액이 이미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리커머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네이버, 롯데쇼핑, 신세계그룹 등 대기업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10월 북미 최대 중고 패션 플랫폼인 포시마크를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1년 설립된 포시마크는 총 사용자 수가 8천만 명에 달하고 이 중 80%가 MZ세대입니다. 글로벌 온라인 쇼핑 시장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주도하고 있지만 중고거래로 대표되는 C2C 시장은 아직 확실한 강자가 없어 네이버가 진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쇼핑은 2021년 중고나라에 300억 원을 투자해 지분 93.9%를 인수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의 벤처캐피탈 시그나이트 파트너스는 번개장터에 투자했습니다. 중고거래 시장이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번개장터가 중고명품, 스니커즈, 골프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주요했습니다. 한편 중고거래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거래 관련 피해를 경험하거나 불만족을 느끼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지난 8월 한국소비자원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상위 4개 중고거래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23.8%가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재호 국회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중고거래 플랫폼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모두 3,646건에 달했습니다. 상담 사유별로는 계약 불이행이 7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나 위약금이 47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고거래 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업이 자본을 조달할 때 채권은 발행기업 입장에서 반드시 갚아야 되는 남의 돈, 즉 타인 자본인 부채로 분류됩니다.
반면 주식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면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본인 자본으로 분류가 됩니다. 상환 의무가 부채와 자본의 분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신종자본증권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영구히 이자를 지급하는 회사채를 말합니다. 최초 발행 시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자동으로 만기가 연장되거나 발행회사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사실상 만기가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영구채라고도 부릅니다. 예를 들면 CJCGV가 2021년에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에는 만기일을 30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종자본증권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에 대한 상환 의무는 없기 때문에 국제회계 기준인 IFRS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면 부채 비율이 높아집니다. 반면 기업이 신종자본증권처럼 자본으로 분류되는 채권을 발행하면 자본도 조달하고 부채 비율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은행과 보험사들이 재무건전성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일반 기업들도 재무구조 개선과 자본 확충을 이유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신종자본증권은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고 기업이 중도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리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은 영구채 발행 시 특정 시점 이후 채권을 투자자들로부터 되사는 중도 상환권, 즉 콜옵션을 가집니다. 만약 기업이 중도 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표면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조건, 즉 스텝업 조항을 발행 조건에 명시합니다. 채권을 발행한 시점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금리가 붙어서 표면금리가 계단처럼 올라가는 것입니다. 흥국생명 콜옵션 행사 번복 사태를 들어보셨나요? 2022년 11월 흥국생명은 2017년에 영구채 형태로 발행했던 5억 달러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중도 상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가 이를 번복했습니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흥국생명이 중도 상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시를 만기 불이행처럼 받아들여서 한국 금융사들이 발행한 해외 채권 가격이 모두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발행회사가 신종자본증권의 중도 상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만기 불이행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종자본증권 발행 이후 특정 시점에 발행회사가 중도 상환권을 행사하는 것이 금융시장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5년 후면 당연히 상환될 것이라고 여기고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상 고금리 채권에 불과한 것입니다. 금융시장이 저금리 기조일 때는 이와 같은 관행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종자본증권 발행회사는 새로운 만기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기존에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상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이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시기에는 기존의 발행 조건으로 새로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존에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중도 상환하지 않고 스텝업 조항을 선택하는 것이 발행회사 입장에서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명 앞서 설명한 내용에서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사실상 없는 영구채로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본으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도 상환이 강제되고 있고 이행되어야 한다면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분류하는데 모순이 발생합니다. 신종자본증권이 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조건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신종자본증권을 계속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신종자본증권의 자본성 인정 여부에 대해
국제 회계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이 계속 자본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CG 매트릭스는 미국의 경영 컨설팅 업체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1970년에 개발한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 기법입니다. 기업은 성장 추구, 위험 분산, 범위의 경제 효과를 위해 여러 사업 분야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기업이 여러 사업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다각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다각화 전략을 실시해서 여러 사업 분야를 보유하면 기업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BCG 매트릭스는 한정된 자원을 가진 기업이 여러 사업들 중에서 어떤 사업에 투자하고 유지하고 철수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BCG 매트릭스는 시장 성장률과 상대적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물음표, 스타, 캐시카우, 개의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시장 성장률은 시장의 매력도를 나타냅니다. 급격히 성장하는 시장에서는 기업이 생산을 증가시켜서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수요가 정체된 산업에서는 유휴 설비의 존재로 인해 수익률이 하락합니다. 시장 성장률이 높은 사업은 시설 투자, 연구개발, 광고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투자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상대적 시장 점유율은 산업에서 1위 기업의 시장 점유율 대비 자사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을 말합니다. 상대적 시장 점유율은 해당 사업에서의 경쟁 우위를 나타냅니다.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높은 사업에서는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해 다른 기업에 비해 수익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음표는 시장 성장률이 높아 투자 자금이 많이 소요되지만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낮아 수익이 적게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물음표는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으로 육성 또는 철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단은 시장 성장률이 높아 투자 자금이 많이 소요되지만 상대적 시장 점유율도 높아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스타는 지속적인 투자와 육성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캐시카우는 시장 성장률이 낮아 투자 자금은 적게 소요되지만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높아 수익을 많이 발생시키는 영역이며 현금 흐름도 높고 안정적입니다. 캐시카우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캐시카우에서 창출된 수익을 물음표나 스타로 재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개는 시장 성장률도 낮고 상대적 시장 점유율도 낮은 사업입니다. 개는 수익이나 현금 흐름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의 축소 또는 철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BCG 매트릭스는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자금을 창출하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균형을 이룬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도록 다양한 사업 단위에 대한 전략이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BCG 매트릭스에서 이상적인 자금 흐름은 캐시카우에서 창출된 현금을 물음표에 투자하여 스타로 육성하고 스타에서 시장 성장률이 감소하면 캐시카우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BCG 매트릭스는 시장 성장률과 상대적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2차원의 공간에 여러 사업을 나타낼 수 있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사업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은 물가 안정을 위해 고강도 통화긴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통화긴축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가 회수되며 기준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이에 은행채 금리와 예금 및 대출금리,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상승했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으로 물가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지만 상당 기간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연준의 의지가 있는 만큼 당분간 고금리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금리와 통화량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금리는 화폐가 거래되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화폐 시장에서 단기금리가 결정되는 원리를 이해하면 시장에 존재하는 수많은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차익거래 원리에 의해 장기금리는 단기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단기금리의 결정 원리를 이해하는데 가장 유용한 이론은 유동성 선호 이론입니다. 유동성은 자산을 얼마나 쉽고 빨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일컫는 개념이기에 이를 간단히 화폐나 돈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유동성 선호란 사람들이 결제를 할 때 유동성, 즉 현금을 다른 금융상품보다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화폐 보유에는 세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이 중 투기적 동기에 따라 사람들은 현금 보유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현금 대신 채권이나 다른 금융상품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현금 보유를 포기한 대가, 즉 유동성 포기의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 대가가 바로 금융상품의 수익률, 즉 시장금리입니다. 따라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화폐 보유의 대가가 커지므로 화폐 수요가 감소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화폐 보유의 대가가 작아지므로 화폐 수요가 증가합니다. 한편 화폐 공급은 발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중앙은행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국공채 매입이나 재할인율 인하 또는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 화폐 시장의 현금 통화 공급을 늘리면 시중 통화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편 시장금리가 0에 가까운 초저금리 상황에서 사람들은 미래의 채권 수익률이 오를 것으로 예상해 채권 보유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화폐 보유를 무한정 늘리려는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시장금리가 너무 낮아 채권을 보유하는 것이 별달리 이득될 것이 없고 향후 채권의 시장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므로 미래의 채권을 사기 위해 현금을 확보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화폐 수요로 흡수될 뿐 좀처럼 채권 수요로 이어지지 않아 기업의 자금 조달로 연결되지 않고 가계와 기업의 금고로 흘러들어갈 뿐입니다. 즉, 화폐가 투자 재원으로 쓰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합니다.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단기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해 금리를 낮추고 낮아진 금리가 가계 소비와 기업의 투자로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끊어져 경기부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과연 실제로 유동성 함정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들이 있었지만 현실에 주는 함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통화량을 늘려 경기부양을 꾀하는 정책은 결국 금리 인하를 통해 가계와 기업이 돈을 쓰도록 성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효과를 가진다는 것입니다.